직업상담 진단을 강의할 김용필 강사입니다. 아, 외부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과정평가형 외부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듈 교재를 섬세하고 정확히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모듈 교재 12권을 차례차례 교재 중심으로 섬세하게 읽어가면서 1차 시험은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올 겁니다.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짚어가면서 쭉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혼자 공부하실 때도 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저 선생이 어디를 꼭꼭 짚어가면서 공부하는구나. 이걸 같이 느끼시면서 여러분 책을 한 번쯤만 더 봐주신다면 과정평가형 예부평가 1차, 2차도 충분히 70점 이상 맞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부평가가 한 90점, 80, 95점 이렇게 평균이 되실 거니까 외부평가 점수가 한 70점 이상만 나오면 평균 80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외부평가 시험에 모듈 교재 순서 가기는 가장 외부평가 2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가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시간 배정이 가장 긴 직업상담 진단이 시험 범위가 시험에 2차 시험에 나오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 진단부터 강의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합니다. 모듈 교재는 이렇게 학습 목표부터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학습일, 진단 실시 결정하기 이렇게 정한 다음 학습 목표를 진단 결과를 해석하고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하는 겁니다. 자, 필요 지식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진단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직업상담은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다양한 내담자를 상담하고 취업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직업 복귀를 원하는 여성, 장기 실업자, 폐업한 자영업자 등 12가지 유형의 취업에 취약한 계층, 자, 취업에 취약한 계층들을 포함해서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국민취업제도다. 이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취업에 취약한 계층입니다. 때문에 이제까지 사용된 진로, 직업, 취업 관련 측정하는 여러 검사 도구로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2021년부터 진단의 폭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진단의 의미입니다. 진단은 개인의 직업적 논점에서 검사,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하여 신체적 혹은 심리적 상태에 관한 평가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다. 자, 진단은 전체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핵심을 잡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진단은 전체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다. 자, 이때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문장을 만들면 정보를 결합시켜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진단이다. 물론 직업적 논점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자, 진단의 범위입니다. 진단은 개인의 직업적 논점에 대하여, 자, 개인의 직업적 논점에 대해서 위에서도 직업적 논점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진단을 그러니까 다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직업상담 진단에서는 개인의 직업적 논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의 직업적 논점에 대해서 전제적, 성격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을 이해하고자 측정하는 과정이지만 심리적 특징, 예견된 행동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직무 역량, 조직 문화의 인지도와 같은 개인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자, 진단은 개인의 직업적 논점을 갖고 그 개인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는 겁니다. 자, 진단은 측정, 검사, 평가, 사정, 관찰 등을 포함하며 좁은 의미에서 심리적 특성을 재는 행위 그 자체를 뜻하거나, 자, 좁은 의미에서는 심리적 행위, 심리적 특성을 재는 행위 그 자체를 뜻하거나 측정 도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같이 진단은 개인의 대표적인 직업적 행동 양식을 평가하는 것이며 각각의 진단 결과를 통합하여 개인의 특성과 정보를 얻습니다. 여기까지 진단해 보입니다. 자, 각각의 진단 결과를 하나씩을 쓴다는 거예요. 통합한다는 거예요. 통합해서 개인의 특성과 정보를 얻는 것이 진단의 범위라는 뜻입니다.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없어도 1차 시험, 자, 객관식 줄긋기, 뭐, OX 문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섬세하게 읽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그러면 1차 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직업 심리 치료를 위한 진단. 실업자는 실업 이전부터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분노, 불안 등을 나타내다가 장기 실업으로 들어가면 우울과 같은 만성적 실업 증후군을 나타내고 취업에 취약한 계층들은 나약증, 자기 존중감, 사회 불안증, 대인 기피증 등의 증후군을 보입니다. 자, 증후군이란 말이 나왔죠. 이러한 내담자의 정신장애 혹은 이상행동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정신의학, 임상심리학, 상담학 분야에서는 국제질병분류, ICD, 정신장애 진단, 통계펠람, 자, DSM이라고 합니다. 암기하실 것은 없습니다. 통계펠람 등의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활용합니다. 증상이나 지침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는 범주나 장애의 목록을 분류체계라고 합니다. 특정한 증상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일정한 경과를 보일 경우 그 증상들은 특정 장애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증상들의 조합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증후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 이러한 증상 유형을 보이는 내담자에게 대해서는 직업 상담가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 증후군이 있구나. 이렇게. 진단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이 경우 직업 상담에서 검사를 이용하여 내담자의 병리적 영역이나 적응 문제를 밝히고, 자, 심리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직업 심리치료를 한 후에, 자, 한 후입니다. 취업 지원 활동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 증후군을 보일 때, 증후군을 이렇게 진단하면, 이때는 심리치료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죠. 심리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거 심리치료 후에, 자, 심리치료 후에, 그때야 비로소, 자, 취업 지원 활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활동을 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증후군을 보이는 진단이 나오면 그 심리치료 계획을 세우고 심리치료 후에 취업 지원 활동을 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단의 방법을 보십니다. 진단의 방법은 검사를 사용하거나, 자, 초기 면담에서 나타난 증상과 관찰을 하는 것인데, 자, 진단의 방법 3개의 제목을 먼저 읽습니다. 모든 공부에서는 제목이 가장 중요해요. 자, 검사, 그 다음에 면담과 관찰, 그리고 그 다음에 인지적 명확성, 이렇게 3개를 통해서 진단의 방법을 씁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것이 검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거 맞습니다. 심리검사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워크넷을 통해서 심리검사, 오늘날은 고용 24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똑같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인용 심리검사라든지 청소년용 심리검사를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진로, 직업, 취업, 전직 등에서 사용되는 검사들은 주로 진로 성숙도, 그리고 진로 효능감, 직업 흥미 및 적성, 우유부담 등에 대한 측정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홀랜드 이론에 입각한 하위 변수를 사용합니다. 이 공부하시다 보면
홀랜드가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홀랜드 문제는 2차 시험에 외부평가 2차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홀랜드가 나오는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워크넷에 검사들을 탑재하여 직업상담 장면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주로 자기보고 질문지들입니다. 청소년 대상의 심리검사는 청소년 직업응미검사, 고등학생 적성검사 이 종류는 암기하실 건 없습니다. 직업가치관 검사, 청소년 진로 발달 검사, 청소년 인성 검사, 대학 전공학과 흥미 검사, 초등학생 진로인식 검사 등 7개입니다. 성인에 대한 검사는 성인용 직업적성 검사, 구직 준비도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쇼트라는 뜻입니다. 흥미 검사만 뜻해요. 중고령자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L형, 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흥미 검사, 성격 검사, 생활사 검사, 시간이 있을 때 보는 거예요. 창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영업직무 기본역량검사, IT 직무 기본역량검사, 대학생 진로준비도 검사, 이주민 취업준비도 검사,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등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사가 되실 분들은 이 대부분의 검사를 다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즉 내담자한테 이런 검사를 권유해야 될 입장이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다 받아보시되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 자, 중장년 직업역량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직업상담 대상의 정신적 건강진단을 위하여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보통 MMPI라고도 하죠. MMPI는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MMPI는 정상적인 성격 경향성과 정신병리적 증상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지금 이런 설명이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제목이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의 방법으로서. 이와 같이 자기보고 질문지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동, 성격, 생각 등에 대한 특성을 스스로 평가하여 보고하는 검사로서 널리 이용되는 평가입니다. 자기보고 질문지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가 직접 자신의 상태를 별 5개 척도가 리커드 척도라고 하죠. 리커드 척도에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리커드 척도는 재려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누구나 동일한 수준의 기여도를 가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개인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탈피한 직업 카드 심리 검사, 뒤에서 직업 카드 심리 검사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당 내용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립니다. 직업 카드 심리 검사는 개인의 세계 진로 주제와 일관성, 계측성 등을 통하여 내담자의 전공과 적합 직업, 진로 태도, 진로 갈등, 직업 가치, 우유부단 등을 측정하는 질적 검사에 해당됩니다. 또 검사가 양적 검사가 있고 질적 검사가 있는데 자기 효능감 척도 검사라든지 아니면 역할 연기라든지 여기에서 말하는 직업 카드 심리 검사는 대표적인 질적 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진단의 방법으로 면담과 관찰이 있습니다. 심리검사 말고도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서 그보다 더 섬세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업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눈맞춤을 어려워하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단문으로 표현하며 과도하게 자신감을 나타내거나 자기 비하적이고 불명증으로 인한 피로감을 보이며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과도한 체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내담자가 땀을 흘리거나 이야기할 때 말문을 여는데 어려워하고 눈을 깜빡깜빡거리거나 시선을 사선으로 처리하며 앞머리는 거의 눈 위까지 덮고 있고 대화 중에도 감정의 기복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내담자는 침묵하거나 짧은 대답을 요하는 질문에 에둘러 장황히 응답하는 이런 걸 우원증이라 그래요. 우원증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초기 면담에서 관찰되는데 잠시 여기서 이건 관찰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지금까지 읽은 건. 자, 검사를 통해서는 확인되기 어려워요. 심리검사를 통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관찰도 대표적인 진단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 관찰되는데 먼저 외적 모습에서 나타나는 상담에 임하는 태도, 옷차림, 자세, 억양, 위생 상태, 눈맞춤, 말투 등을 확인합니다. 또 눈맞춤, 적극성, 사고의 논리, 표현력, 지구성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직업상담가는 이러한 증상들이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명확성. 자,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동기하고 인지적 명확성이 낮잖아요. 그러면 상담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인지적 명확성은 최소한 내담자는 상담자의 말귀를 알아먹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 상담가는 인지적 명확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내담자 사고의 흐름, 논리성, 언어 표현의 원활함, 언어 구사의 속도, 통찰력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직업의 이전 이력과 중단의 이유 등을 질문함으로써 진행될 수 있고, 대관절 이 양반이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동기나, 즉 직업 상담을 임하려는 에너지인 동기나 인지적 명확성이 낮으면 개인 상담을 통해서 이 인지적 명확성을 높인 다음 직업 상담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진단의 도구입니다. 진단 도구. 직업 상담가는 진단을 위하여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며 목적에 의한 진단 도구 선택이 중요합니다. 직업 심리 검사의 정의. 자, 우리가 진단 리꼬르 1차적으로는 직업 심리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아요. 자, 심리검사는 능력, 성격, 흥미, 태도 등과 같은 인간의 심리적 속성, 즉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화하기 위하여, 자, 그러니까 지능하면 140이라고 합시다. 머리가 좋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수량화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수량화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의미합니다. 심리평가는 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속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심리검사 중에서 직업 농점을 진단하고 진로, 직업, 취업, 전직 관련, 직업 상담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검사들을 직업 심리검사라고도 합니다. 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심리적 구성 개념. 자, 이 심리적 구성 개념은 지능, 적성, 성격 또는 가치관, 흥미 이런 것들을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심리적 구성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십시오. 심리적 구성 개념이란 인간 행동을 설명해주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 연구자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추상적이고 가설적 개념으로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비가시적 세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예컨대 성실성이나 외향성 등은 키나 몸무게와 같은 물리적 속성, 이 물리적 속성은 가시적 세계죠.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자, 물리적 속성과는 달리 눈으로 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나 몸무게와 같은 물리적 속성은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지만 한 개인의 추상적이고 심리적 속성들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다만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학자를 포함한 사회학자들은 이런 물리적 속성과 심리적 속성을 구분하기 위해 심리적 속성을 심리적 구성 개념 또는 구성 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인 이 심리적 속성을 진단하고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심리적 구성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입니다. 자, 심리검사지가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2시간 동안 검사받게 하고 예컨대 지능검사를 어떤 학생들한테는 1시간 받게 해서 그 결과값을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검사는 자,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아니면 틀어주는 음악이라든지 멘트라든지 이런 것이 다 똑같아야 결과값을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을 표준화라고 해요. 자, 그래서 표준화란 검사의 실시와 채점, 절차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 재령, 시간 제한, 검사의 순서, 검사 장소, 지시문 읽기 등 검사 실시의 모든 과정과 응답한 내용이 어떻게 점수화하는가 하는 채점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에서 표준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측정 과정과 채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편차를 줄일 수 있어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표준화 검사란 검사 매뉴얼에 해당 검사의 이론적 배경, 검사 제작 과정,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정보, 실시와 채점 요령 및 주의점, 그리고 규준이 표준화 검사에 쫙 되어 있습니다. 검사 매뉴얼에. 그 다음에 측정입니다. 측정은 수치화하는 겁니다. 수치화하는 거. 그러니까 측정은 언제나 숫자로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필이라는 선생의 키가 166이다. 제가 김용필이라는 사람입니다. 166이다. 그러면 김용필 선생의 키가 166이라는 수치가 부여된 거예요. 그런데 키가 크다 작다라는 것은 가치평가로서 평가의 문제는 다릅니다. 측정은 평가가 아니라 수치만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측정이란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수치를 할당하는 과정, 부여, 할당 같은 말입니다. 과정을 말합니다. 측정이란 엄밀히 말하면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의 속성을 수치로 할당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키, 그죠? 지능, 이렇게 속성을 수치로 할당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키나 몸무게를 측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키나 몸무게와 같은 물리적 속성을 재는, 그 속성을 측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실성, 내향성, 외향성,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 조직 몰입, 리더십 불안, 지능, 친밀감, 공격성 같은 심리적 속성을 재는 것이지 그냥 사람을 재는 게 아닙니다. 용도입니다. 심리검사는 현재의 내적인 심리적 속성이나 특성을 진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진단을 통해 향후 행동 또는 성과를 예측하는 데 제1용도라고 봐야 됩니다. 즉, 특정 속성에 관해 개개인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는 동일한 사람의 특정 속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측정하는 것이 기능입니다. 또 심리검사를 이용해 서로 다른 사람들의 향후의 행동이나 성과의 차이를 예측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리검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심리검사 같은 진단도구의 목적은 크게 제목부터 같이 손인해서 읽어볼까요? 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해서도 진단도구가 사용됩니다. 또 직업 상담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산업이나 기초 연구를 위해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 상담 교육 및 직업 훈련인데 오늘날 초등학교부터 굉장히 많은 심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인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실제로 심리 검사를 지능 검사나 적성 검사 정도만 받고 그냥 졸업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수많은 검사들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진단도구가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적절히 쓰이기 때문이죠. 읽어봅니다. 학교는 검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상황을 진단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상급 진학 시에 진로 선택, 계열 선택, 전공 선택 등에 대한 진로 계획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전문학교나 다른 특수학교, 직업훈련 기관에서 응시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등등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직업상담사 가정평가에 그럴 때 20명을 모집하는데 예를 들어서 40명이 왔다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입학생을 받기도 합니다. 직업학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입니다. 직업상담 장면은 개인의 직업적 논점에서 비롯한 정신병리적 현상을 진단하고 직업 및 취업에 대한 예언을 위하여 직업심리검사를 널리 이용합니다. 실업위기나 실업에서 오는 다양한 종류의 정서적 혼란을 겪는 사람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전공이나 직업의 적합성, 직업훈련 선택, 전직 등의 생애의 진로 개척이나 전환 등의 검사가 사용됩니다. 직업적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 개선 등의 문제는 직업 상담이 중요한 목표이며
검사 점수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보조자료로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산업 장면에서도 이 진단이 사용되죠. 당연히. 예컨대 인사 배치 전환 승진 같은 때 이럴 때는 자, 심리검사의 결과값을 통해서 어디에 적절한 인사 부서인가를 배치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산업체의 인사 선발과 분류도 심리검사를 사용하는 데 중요한 분야입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에서부터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어떤 직무이든 채용과 업무 배정, 부서 이동, 승진, 퇴직 등의 문제에 심리검사가 유용하지 않는 직무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듯 심리검사는 전체 인사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와 관련된 심리검사의 적용은 또 군대 내에서도 인사선발이나 배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기초연구에서도 진단이 사용되는데 심리검사 같은 개인차 심리학이 대상이죠. 자, 개인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차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서는 심리검사가 필요해요. 개인차 심리학의 거의 모든 연구는 검사 과정을 자료를 수집하는 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즉, 직업심리검사는 한 개인의 생애를 통한 진로 발달적 변화, 진로 기획과 직업 선택에 의한 상대적 효율성, 직업 심리 치료의 성과, 직업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그리고 환경 변인이 인간의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사 분류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수업에 좀 바짝 긴장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공부는 객관식뿐만 아니라 객관식 그러니까 1차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검사의 분류 방법입니다. 먼저 검사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 자, 방식에 따른 분류, 그리고 내용에 따른 분류,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지는데요. 방식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목적에 따른 분류가 정확히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손으로 써봐야 되니까요. 자, 먼저 방식에 따른 분류는 먼저 제목부터 읽어요. 속도검사와 역량검사, 개인검사와 집단검사, 지필검사와 수행검사, 그리고 인터넷과 앱으로 구별됩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쭉 보실까요? 내용에 따른 분류는 인지적 검사, 정서적 검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중분류로서 이렇게 검사의 종류가 나눠지고, 자,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가 있는데, 여러분 2차 시험에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가 자,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먼저 제가 선택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큰 유개념을 잡고 나서 구체적인 종개념을 읽어 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방법에 따른 분류를 먼저 한번 보십니다. 자, 방식에 따른 분류 또는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속도검사와 역량검사가 있습니다. 이쪽은 숙련도를 묻는 문제고, 자, 이쪽은 문제 해결력을 묻는 검사입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시죠. 속도검사와 역량검사는 실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입니다. 자, 속도 검사는 스피드 테스트는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검사이며 보통 쉬운 문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에서 해야 하는 과제들도 모두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 검사는 이렇듯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력보다는 숙련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역량 검사는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간 제한이 없어서 숙련도보다는 궁극적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즉, 이 검사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로 되어 있는데, 만약 2차 주관식에 속도검사의 역량검사를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문제가 나오면, 속도검사는 시간의 제한이 있고 숙련도를 측정하는 검사, 역량검사는 시간의 제한이 없고 문제 해결력을 푸는 검사, 측정하는 검사다. 이 정도로만 쓰면 정답이 됩니다.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인검사와 집단검사입니다. 개인검사는 검사를 할 때 한 사람씩 해야 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직업적성 검사,
일반 직업 적성 검사. 자, GATB라고 하죠. 일반입니다. 이거 제너럴이에요. 자, 그리고 주제 통각 검사. 자, 이게 투사적 검사를 대표하는 것이 주제 통각 검사입니다. TAT 등이 그 예입니다. 개인 검사는 상담이나 임상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학교의 상담교사처럼 한 사람의 피검자에게 1대1로 하는 검사가 개인 검사입니다. 1대1로 검사를 해서 심층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집단 검사는 한 번에 여러 명에게 실시할 수 있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자,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MMPI, 성격 유형 검사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 유형 지표 MBTI 요새 뜨고 있죠. 자,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개인 검사나 집단 검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직업 카드 분류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직업 카드 분류제는 나오는 영역에서 자세히 강의를 드립니다. 지필 검사와 수행 검사입니다. 지필 검사와 수행 검사는 검사의 도구에 따른 분류입니다. 지필 검사는 종이에 인쇄된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필기구를 들고 종이에다가 하는 검사가 지필 검사라는 거예요. 자, 수행 검사는 수검자가 대상이나 도구를 직접 다루어야 하는 검사인데 주로 일상생활과 유사한 사각에서 직접 행동해 보도록 하는 검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운전면허 주행 시험의 주행 검사 같은 것이 수행 검사죠. 그 다음에 인터넷과 앱입니다. 현대에서는 진단을 위하여 인터넷과 앱을 이용합니다. 앱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의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애플리케이션을 줄임말입니다. 검사 도구의 실시 채점 해석 등이 소프트웨어를 컴퓨터나 휴대폰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역시 이용 즉시 평가가 가능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에서는 인공지능 형태의 평가 면담, 개입 등이 도입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내용에 따른 분류도 시험에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인지적 검사와 정서적 검사를 쓰고 설명하세요. 또는 인지적 검사의 유형 3개, 정서적 검사의 유형 3개를 써보세요.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자, 공부를 해보면서 확실하게 쓸 수 있게 여러분이 만들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인지적 검사는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자, 인지적 검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서 먼저 정리해요.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지적 검사는 인간의 전체가 아닌 일부 능력, 즉 인지 능력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능력 검사라고도 합니다. 인지적 검사, 능력 검사. 이에 비해서 정서적 검사는, 자, 정서적 검사입니다. 검사는 비인지적 검사이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에 정서, 동기, 흥미, 태도, 가치 등을 재는 검사입니다. 자, 정서적 검사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는 검사 도구를 검사라기보다 부르기보다는 소위 목록 또는 항목표, 인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검사라고 부릅니다. 인지적 검사와 정서적 검사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지적 검사는 능력 검사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문항에 정답이 있습니다. 인지적 검사는 문항에 정답이 있어 시간의 제한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정서적 검사는 정답이 없는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응답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인지적 검사는, 자, 수검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극대 수행 검사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서적 검사는 자신의 가장 습관적인 행동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습관적 수행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비슷한 말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인지적 검사는 다른 말로 능력 검사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극대 수행 검사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서적 검사는, 자, 정서적 검사는 보통은 성격 검사 또는 성향 검사라고도 해요. 성향 검사. 그리고 자, 덧붙여서 습관적 수행 검사라고도 한다는 거죠. 이쪽은 정답이 있고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쪽은 정답이 없고 자신의 습관을 정직하게 자기 보고식으로, 자,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제 검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죠.
인지적 검사를 대표하는 것이 자, 그 유형이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신능력 지능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언어, 수리, 동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적성검사는 지능검사보다 더 특수하고 광범위한 영역의 능력을 시간 제한 하에서 측정하고 주로 산업체나 학교에서 적성검사 많이 사용됩니다. 성취도 검사는 시험 형태로 현재까지 배운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특정 교육이나 훈련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이에 실시하는 검사인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인지적 검사라고 하고 자 시험 문제 인지적 검사를 대표하는 유형 3개를 적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를 답안지에 쓰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성격검사, 흥미검사, 그리고 태도검사 이 3개를 묶어서 정서적 검사라고 하죠. 정서적 검사를 성향검사 또는 습관적 수행검사라고 아까 공부하셨습니다. 자, 정서적 검사의 유형 3개를 써라 그러면 성격검사, 흥미검사, 태도검사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성격검사, 특정 분야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하는 지식이나 능력을 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 등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흥미검사, 사람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흥미를 비교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태도검사는 특정 분야나 대상에 대한 태도 또는 의견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과정평가에서 반복성이 어느 정도 있는 문제가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규준 참조 검사, 준거 참조 검사 반드시 핵심적인 포인트를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평가형은 딱 암기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 뭔가 좀 자기 언어로 써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핵심 포인트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규준 참조 검사는 개인의 점수를 자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 점수와 비교한다. 그래서 상대평가가 됩니다. 자,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때 비교 기준이 되는 점수가 규준입니다. 따라서 규준이 제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준 참조 검사예요. 이런 규준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집단을 통해 비교 점수들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 보통 규준 참조 검사는 선발 시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공무원 선발 시험 같은 경우는 성적이 꽤 높아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점수보다 자기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거참조검사. 자, 준거참조검사는 검사 점수를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검사 점수를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안 써도 돼요. 어떤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이용하려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 점수를 기준 점수와 비교하는 거예요. 이 기준 점수가 보통 컷오프 스코어, 당락 점수입니다. 이 당락 점수하고 비교해서 자 이용하려는 점수가 준거 참조 검사입니다. 이때 기준 점수는 검사에 따라 또는 검사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 시기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정평가형은 합격 커트라인이 80점이죠. 그런데 검정력은 60점입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당락 점수가. 기준 점수가 당락 점수의 컷오프 스코어예요. 자, 그래서 시기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준거 참조 검사는 규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신 여기 중요한 말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당락 점수가 있습니다. 당락 점수. 그리고 여기에 설명된 게 뭐예요? 당락 점수가 맨날 60점, 국가 자격 시험처럼 맨날 60점이 아니라 70점일 수도 있고 80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준 참조 검사를 대표하는 게 선발 시험이라면 준거 참조 검사를 대표하는 것이 국가 자격 시험이다. 자격 시험. 예. 산업안전기사나 그다음에 산업안전 산업기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직업상담사도 기사 시험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럴 때는 보통 60점으로 되어 있는데 과정평가형은 80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기준 점수 즉 당락 점수가 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수행 내용은 시험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부 평가와 좀 상관이 있고 각 학교에서 내부 평가가 이 수행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을 것이니까 제가 외부 평가 위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내용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이하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